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53번째 이야기로 바로 제주도로 함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살인 혐의 인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만약 범인이 박씨가 아니라면 이 사건은 새로운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범인이 맞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무죄가 나온다면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다루게 되는 이유는 2020년 7월 항소심이 끝난 직후 나온 판결문을 토대로 정말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입니다. 자기는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법에서도 범인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범인이 아니다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택시기사였던 피고 박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함께 바라봐 주시고 현장에 남긴 모든 접촉의 증거를 통해 여러분의 결론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브리핑 확인된 사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요, 포인트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1월 31일 토요일 밤, 여고동창 3명과 함께 피해자 이씨는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갔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제주 시내 번화가였습니다. 새벽 2시, 즉 2월 1일 2시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그때쯤 끝난 직후 친구들과 함께 모두 한 택시에 탑승을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갑자기 택시를 세우고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친구 집에 간다 라고 이야기하며 혼자 내렸고 이후 다른 택시를 잡아 탑니다. 수신 내역에서도 모두 확인이 되는데요. 2시 45분 34초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부모님께 찜질방에 간다 라고 문자를 보낸 게 2시 49분 37초로 확인이 됩니다. 새벽 3시 남자친구 집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평상시의 문제였던 담배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3분여 만에 그녀는 다시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요. 3시 34초 그때쯤 땡땡콜 이곳에 콜택시를 부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3시 3분 33초 남자친구에게 네가 나한테 진짜 이럴 줄은 몰랐다, 실망이다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이후 3시 7분 28초쯤 단골 콜에 다시 한번 전화를 했는데 기다리십시오 라고 했더니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끊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사라졌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죠.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새벽 4시 4분경 땡땡 초등학교 앞 시신 발견 장소에서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신호가 확인이 되고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났고 2009년 2월 6일 제주시 아라동,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장소였는데 나무가 굉장히 빽빽한 곳, 그 안에서 이상한 물건이 발견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보육교사였던 이씨, 실종 5일 전이었던 그 가방, 소지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비스듬히 옆으로 뉘어진 상태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가방이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는 지갑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었지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요, 휴대폰과 신분증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틀 뒤
2009년 2월 8일 오후 1시 50분 제주시 애월읍 마을 주민이었던 김씨는 배수로에서 시신을 한 구 발견합니다. 얼굴을 땅으로 해서 누워있는 처음엔 마네킹인 줄 알았던 것. 하지만 손톱이 있어서 신고했던 그 시신은 상의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고 하의는 벗겨진 채로 속옷 같은 것들은 하단에 놓여진 채 그 위에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패는 전혀 진행되어 있지 않고 매우 깨끗한 상태로 확인되었지요. 이곳은 제주시 애월읍 피해자의 집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 많이 취한 상태였지요.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실제로 손톱 자국과 멍 자국 같은 것들도 확인이 모두 되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성폭행의 흔적이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 성폭행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DNA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범인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범인과 피해자인 이 씨의 당시의 심리 상태와 동선을 분석해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보신 그 지도가 모든 걸 이야기해 줍니다. 우선 그녀가 직접 전화한 목소리까지는 모두 확인이 되지요. 즉 콜택시까지입니다. 택시를 타려고 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후 잡히지 않았다. 근데 이 이후 움직인 거리 그리고 시간적 대비를 보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이동수단에 탑승했다라는 거는 모두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늦은 시간에 잡히지 않지만 버스가 다니지 않지만 이동수단을 탔다. 그러면 동선 자체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 거주지에서 핸드폰이 꺼진 위치, 가방 발견 위치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주지 방향, 즉 시신 발견 장소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 이 경우에서 좀 생각해 볼게. 남자친구 집 근처에서 휴대폰 위치가 끊어진 시계 방향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좀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그녀가 먼저 스스로 초등학교 쪽에 가서 핸드폰을 꺼버리고 다시 동쪽으로 이동해서 자신의 유류품, 소지품을 전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신 발견 장소로 가서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즉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직접 살아서 움직여서 갔다라고 보기에 물리적 이동수단이 또 두 가지로 붙어야 됩니다. 처음 남자친구 집에서 타서 일단 우리가 얘기한 초등학교 쪽으로 왔다 한 번. 초등학교에서 그 옆쪽까지는 걸어갔다 치더라도 그곳에서 시신 발견 장소로 갔다 두 번. 물리적인 게 최소 2번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 그때 당시 시간으로 보면 택시를 잡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봤을 때 동선은 누가 보더라도 시신 발견 장소인 반시계 방향, 즉 집 방향으로 먼저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증거는 더 있습니다. 바로 시신 주변에 작은 열쇠고리가 확인됩니다. 근데 그 열쇠고리가 어떤 거였냐면 피해자 핸드폰에 걸려있던 열쇠고리가 빠진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확실하지요. 시신을 유기하면서 열쇠고리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류품을 버렸다. 그랬을 때 핸드폰이 같이 버려진 거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동선은 남자친구 집 방향에서 분명 피해자는 집 방향으로 갔는데 집 방향을 지나쳐서 4km 떨어진 곳,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유기된 채로 어떤 물리적인 게 이동하며 핸드폰을 중간에 껐고 그 이후에 나머지 유류품을 버렸다라고 보여지는 게 가장 정확하지요. 자, 그럼 우리는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차량에 탑승했다. 1순위 택시입니다. 왜냐면 애초부터 콜택시를 부르려고 했는데 기다리셔야 됩니다. 안 기다릴게요. 택시가 오니까 우연적으로의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호의동승 또는 아는 사람의 차량을 우연히 마주쳤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차량이란 전제를 깔았을 때 얘기를 한 거죠. 그거 아니면 이렇게 이동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경우의 수를 우리는 깰 수가 없는 겁니다. 범주를요. 무조건 택시기사가 범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택시로 놓고 이순인, 호위동승 및 아는 사람까지의 범주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은요. 범인의 심리적인 패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범인은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루트는요. 우연적입니다. 자, 피해자에게 무언가 우연적으로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만 그 루트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그리고 나갔으니까. 이게 만약 계획적, 타겟적 범죄였다면 남자친구만이 이걸 노리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닌 다른 사람, 호위동승이나 우연히 아는 사람이나 택시기사였다면 그들은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마주쳤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범행이 계획범죄 혹은 뭔가 화가 나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남자친구 쪽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다로 가게 되면 택시, 호위동승, 뭐 아는 사람, 성범죄 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지요. 범주를 열어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피해자에게 성적인 충동이 느껴졌을 확률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경부 압박 질식을 시켰다, 하의를 벗겼다 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거든요. 물론 이것조차도 일부러 꾸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범행 도구라는 게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우발적으로 사람이 너무나도 반항을 하다 보니 강하게 눌렀다라고 보여지는 게 가장 적합하거든요. 또 하나 더, 시신을 매우 빠르게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 어떤 상황이 있었다, 꾸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꾸미는 거였다면 상황은 이럴 가능성이 높지요. 시신을 먼저 내려놓는다, 그리고 하의와 신발, 스타킹을 벗긴다, 주변에 놓는다, 이런 경우라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먼저 시신 밑에 하의, 스타킹, 그리고 속옷이 깔려 있었습니다. 즉, 사건 현장, 사망이 발생된 장소, 그 차량 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미 하의를 벗겼다라는 겁니다. 이미 벗겨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벗겨놓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를 하려고 할 때 유류품을 먼저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덮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우발적 살인이다라고 많이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너무나도 반항이 세서 생각보다 이걸 제압하려니 힘 조절이 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유추해 우발이자 초범일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계획적으로 뭔가 감정적 문제 때문에 일으킨 남자친구의 범인의 색깔이 강할지, 그냥 우연하게 마주쳤던 택시기사, 호위동승 혹은 아는 사람의 지인의 우발적인 문제일지에 대한 것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시신을 유기한 범인은 그 이후 자신이 아는 길을 통해 동선으로 와 그 다음 어느 초등학교 앞에서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어 버리고 그리고 유유히 도주한 것이죠. 자, 이러면 모든 범주는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중에 우리 모두가 한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뭐였죠? 이동수단입니다. 자동차, 차량이 있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 시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말이죠. 자, 그래야 어느 정도 동선이 납득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남자친구 방향에서 피해자 집 방향으로 가는 길 쪽엔 모두 다 번호판 식별용 CCTV가 존재했습니다. 즉 모두 거기에 지나가는 차들은 똑같이 그 CCTV에 찍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안 찍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말이죠.
그 시간에 지나친 차량에 대한 번호 감식한 결과 총 33대가 특정됐고 그중 용의 차량은 10대로 좁혀집니다. 이 모든 차량은 경찰은 조사를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요, 이 차들 중 딱 한 대가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알리바이에 대한 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정확했는데 이 한 대만 알리바이가 부정확하고 진술이 틀렸습니다. 자기가 아까 보여드리는 가방 유기한 쪽, 핸드폰 끈 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피해자가 남자친구 집에서 시신 유기한 그 방향 쪽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동선이 왜 다르지?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시간적인 것들이 모두 찍혔는데 유추하기에는 전화 3시 7분이었죠. 3시 7분에 끊고 3시 8분경쯤에 택시를 타지 않았을까, 차를 탑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차가 1분 18초 뒤에 지나갔습니다. 노란색 캡으로 달고 있는 하얀색 NF 소나타입니다. 차량 번호 60바에 58땡땡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이때를 기점으로 아까 보여드린 동선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나타났다는 얘기죠. 3시 46분 시신 발견 기준 지점으로 농협유통센터를 지나 제주시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찍힙니다. 노란색 캡에 흰색 NF 소나타였습니다. 물론 번호판은 안 보였습니다. 자, 2009년 당시 노란색 캡을 달고 있는 NF 흰색 소나타는 제주시에 18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움직였던 차량은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당연히 이 차량에서, 그리고 이 차량을 몰고 있는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 사람이 용의자니까 말이죠.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 반응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2006년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 사람, 2019년, 2018년 모두 유력 용의자였던 이 박씨, 그때 당시에도 풀어주었습니다. 2009년에 풀어주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미궁입니다. 첫 번째 미궁은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한 편차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은 2월 1일 실종됐고 당일날 사망했다. 그리고 그날 추정 동선, 왜냐면 그날 4시 4분에 휴대폰이 꺼졌으니까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부검 결과 이런 조사가 나옵니다. 직장 체온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높다. 즉 무슨 소리냐면 원래 사람이 죽으면 온도가 내려가죠. 이게 만약에 온도가 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람이 차가워진다라는 얘기니까 말이죠. 근데 이게 덜 내려갔다, 아직 높다, 그리고 부패가 안 됐다. 그러면서 부검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면 사망한 지 24시간 이내, 식후 2시간 이내 사망이다라는 부검 소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시신이 발생된 날짜로부터의 문제가 생기죠. 제가 아까 시신 발생을 2009년 2월 8일 오후 1시 50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2월 7일날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에? 2월 1일날 실종됐는데 2월 7일날 사망했다고? 이게 뭔 소리지? 그럼 그날 2월 1일 동선이 모두 잘못된 겁니다. 2009년에 체포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일주일 방치는 안 된다. 그럼 납치한 건가? 납치, 폭행, 묶어놓은 감금 흔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월 8일은요. 박 씨가 운행을 안 한 날이었습니다. 알리바이가 명확하다는 얘기죠.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 그때 당시엔 이런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2009년에는요. 한 가지 판단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놓친 게 있었죠. 여러분, 우리 위에서 언급한 가방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보실 때 이 가방 어떤가요? 가방 2월 6일에 발견됐습니다. 가방이 어떻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보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가방이 젖어 있었습니다. 발견했을 당시에도 젖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도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비가 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2월 7일, 2월 8일, 2월 6일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가 온 날은 2월 2일과 2월 3일이었습니다. 그때 17mm가 이제 제주도에 비가 왔는데 시체 발견이 2월 8일이었죠. 그 비가 왔다는 게 모든 걸 뒤집는 얘기였는데 여기서 판단에 미스가 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2월 2일, 2월 3일 비가 왔다는 건 그 전에 유기했다고 보는 게 맞는 얘기인 겁니다. 자, 물론 이 미스테리는 현대에 와서 시간이 꽤 지났죠. 과학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과학기술의 결과였는데 당시 똑같은 옷, 무스탕을 입었다라는 걸 똑같이 재현합니다. 왜 직장온도 체온이 다르냐, 왜 부패가 되지 않느냐에 대한 실험을 똑같이 했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곳엔 그늘이 있다, 바람이 많이 분다, 그리고 비가 와서 물이 있었다, 진흙이 있었다. 네 가지가 한 가지의 조건을 충족했다. 온도를 빼앗아갔다. 즉, 추웠다. 영안실처럼 추웠다. 여기는 냉장 효과가 존재한다. 그래서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에 이게 그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판단이 됐던 겁니다. 입증이 돼서 결국 기소됩니다. 이 알리바이가 깨졌기 때문에 가능했단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방송한 직후 범인, 당연히 당시엔 용의자였습니다. 용의자를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당신이 범인이다. 왜냐면 그 알리바이를 깼으니까 말이죠. 자, 이제 모든 증명은 끝났습니다. CCTV가 나왔고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간도 이때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혐의 입증이 안 되고 처음에 또 풀려났을까요? 풀려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풀려난 이유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동수사 과거 단계에서 피해자가 2009년 2월 1일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수사하였는데 지금도 2월 1일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점이 별로 없다. 직접적 증거가 새로 나온 점이 없다. 둘, 2009년 2월 1일 새벽 무렵 범행 인근, 현장 인근에서 지나간 CCTV와 그 뒤에 나온 CCTV의 차량이 하나는 번호판이 식별되고 하나는 옆부분이 보였는데 이것만으로 같은 차량이다 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 차량과 이런 차량이 어떻게 동일 차량이냐 증명을 못하겠다. 셋, 피의자의 택시나 피의자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나 DNA가 검출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양쪽 다 DNA 같은 게 공유된 적이 없다. DNA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거죠. 넷, 2009년 2월 1일 무렵 차량 운행 경로에 대해 피의자의 진술이 분명 불분명한 점이 있긴 한데 초동수사 과정에서 용의선상에 올랐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 역시 자신의 운행 경로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도 똑같을 수 있다. 다섯, 거짓말 탐지기 조사, POT 검사, 뇌파 검사 등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 인정이 어렵다 해서 무죄. 즉 증거 불충분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 입장은 단호합니다. 쉽게 피해자가 이 차량을 탑승했다라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피해자가 진짜 이 차 탄 거 맞아? 아니 그 지나갔다는 건 알겠는데 진술이 좀 어긋난다는 건 알겠는데 탔다는 게 맞냐고. 탔다는 게 나와야지. 혈액이 나와야 된다. 아니요. 사실 혈액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은 무조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박박 지식이었기 때문에 피가 안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단순히 그 시간에 지나갔다라는 이유만으로 박 씨가 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물론 당시 현명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봐야 되는 건 분명 당시 지나갔던 차량들에 대한 수사가 명확하게 진행이 되었고 유일한 알리바이의 부지였던 박 씨가 의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법의 취지에 맞춰 봤을 때 변수의 조건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증거가 존재한다. 바로 미세 증거다. 근데 재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직접 증거가 아니다. 자, 분명 피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 당일날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근데 가방, 치마, 그리고 차기했던 물건, 당연히 피해자와 피의자 다 미세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뜻이었냐면요. 피해자의 신체, 상의, 그런 옷들 입은 데서 피의자의 실오라기들이 발견됩니다. 즉, 둘 사이에 섬유 조직이 교차됐다는 얘기죠. 접촉이 됐을 때 교차된 옷입니다. 즉, 내 옷에 있는 옷감들이 저쪽에 묻었고 저쪽의 옷감이 나에게 묻었다. 둘은 교차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섬유의 증거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피고의 차량에서도 발견됩니다. 어디였냐면 차량 내부에서, 뒷좌석에서, 심지어는요 트렁크에서도 나옵니다. 트렁크라는 건 이동시켰다는 뜻도 되겠지요.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나옵니다. 피해자 이 씨에게도요 어깨 섬유 이런 데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상의 옷들, 하의 이런 데서 다 묻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이 아니 흔한 섬유 가지고 이런 교차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아니 비슷한 청바지 섬유 조직 색깔 제3자들이 입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직접 증거가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걸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과 새로운 과학기술이다라는 걸 아직 인정하지 않는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 제 핸드폰입니다. 방송용 핸드폰인데 얘를 이걸로 들겠습니다. 일련 번호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일련 번호가 없습니다. 제 핸드폰은 노트 10입니다. 자, 이 노트 10의 핸드폰을 들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저랑 똑같은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 이 색깔의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핸드폰은 같은 건가요? 우리의 핸드폰은 같을까요? 아닙니다. 미세 증거란 이 안에 있는 기수부터 생활 패턴이 모든 게 묻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손잡이가 썼는지 왼손잡이가 쓰는 건지 평상시에 케이스를 끼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에 홀더 클립 같은 걸 끼고 사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핸드폰 휙 던지고 긁히고 사는 사람인 건지 환경 자체가 어느 곳에 많이 넣고 다니는 사람인 건지 사람들마다 모든 흔적들은 다 다릅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흔적들, 상처들이 다 다르다는 것과 뿐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요. 사용하는 염료와 안료 그리고 찍어내는 누질의 모양은 각각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똑같이 찍어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나오는 미세한 차이들은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원단 전체가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 원단에 나올 땐 그럴 수 있지만 다음 원단에 찍어낼 때 그 원단과 이 원단에 나오는 모든 색깔 밸런스가 다 똑같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땐 같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생활하고 살아오면서 눌렸거나 찍혔거나 뭘 했거나 남는 그 모든 흔적들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시그니처입니다. 해서 이 광범위한 범주를 따져보면 분명 흔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 측에만 그리고 피해자 측만 묻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죠. 나만 묻었어 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교차됐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스치듯 지나가는 우연처럼 지나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팔에 있는 섬유 조직이 제 엉덩이 부분 쪽에 묻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교차가 됐습니다. 제 섬유 조직은 여러분의 어깨 쪽에, 여러분의 어깨 조직은 제 이 골반 쪽에 묻었다. 뭘 알 수 있죠? 아, 스쳐 지나갔구나.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떤 방향으로 지나갔구나. 아, 어느 정도 키가 차이가 있구나. 밖에서 스쳐 지나가든 만났구나. 움직임, 위치, 동선, 행동 같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즉 부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피해자입니다. 분명히 사망한 모습에서 하의는 다 벗겨진 채 밑에 깔려 있었고, 상체는 옷을 입고 겨울이었죠. 맨 위에 무스탕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섬유 조직의 교차가 여기에 돼 있습니다. 겉에도 돼 있고요. 안에도 돼 있습니다. 손이 왜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게 무엇을 얘기한다는 뜻일까요? 섬유 조직의 교차가 이쪽으로 들어갔다. 또 하나, 서로의 교차의 조직의 모습에서 나왔던 것 중에 상체에 묻은 교차와 하체에 묻은 교차가 서로 됐다는 건 일반적인 택시 승객과 그리고 택시 기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둘 사이의 접촉이 가장 가능하다면 얼마입니다. 여기요. 그럼 뒤에서 축 주고 축 받고 이게 끝입니다. 그 이상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은 없죠. 만약에 있다면 사람이 너무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못 일어나길래 내가 잡아서 끌어내려고 잡아서 이렇게 하다가 그랬어 라고 하면 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순점은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 모든 증거에 대해서 명확히 99.9%의 오차 범위에 든다라고 확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게 직접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미세 증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 접촉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고, 만약 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데 이 접촉의 증거가 인정된다면 이들은 만났다, 그리고 몸이 섞였다, 몸이 접촉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살인에 대한 간접 증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살인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각각입니다. 재판부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각각의 입장을 봤을 때 이 모든 우연이 겹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그날 이동 차량을 타고 지나갔던 33대 중 다른 범인이 있는 걸까요? 차량이 아니면 이 행동이 참 어려울 텐데 말이죠. 남자친구가 범인이었다면 남자친구는 그 동선을 어떻게 피해서 그 장소로 갔을까도 의문입니다. 당시의 초동수사의 미스, 그리고 직접 증거의 인정 부족, 당시 초동수사의 최대 또 미스 중에 하나가 옷의 직접 증거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발부 전에 임의적으로 수색을 해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즉 법적 효력이 없는 증거가 된 거죠. 이 사건이 이렇게 영구 미제 사건으로밖에 갈 수 없는 사건인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그는 범인이 아닌 걸까요? 다른 사람이 정말 범인인 걸까요?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고 놓는다면 경찰이 파놓은 그 모든 덫이 어딘가 새어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일단 뒷이야기 잠깐 가겠습니다. 이 사건이 제주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1심, 2심 전부 고유정 사건 판사님과 동일합니다. 즉 직접 증거가 없으면 사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어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아마 안 때리시겠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고유정 1심, 2심을 맡으신 분들과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는데 제주도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셨었는데요.
당시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고, 검찰 입장에서는 미세 증거 정도면 이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우연성이 가능하냐는 입장이에요.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3자, 택시기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을 수 있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의문점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깨끗하게 남겨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현재 피고 측 변호단은 한 명을 지목하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범인 같다, 남자친구가 이상하다라고 지목을 했어요. 거의 뭐 지목을 거의 대놓고 한 급인데, 남자친구의 당시 진술이 이상하다부터,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차를 처분했다, 뭐 이런 식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들이 그쪽으로 갔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움직인다면 초동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의 경찰들도, 그러니까 요즘에 전문가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너무 사람을 대놓고 타겟형으로 수사해서 그 이외의 수사 자료가 없는 게 문제 아니냐. 경찰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알리바이가 명확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래서 그 자료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명확한지에 대한 부분이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어요. 그냥 경찰 쪽에선 알리바이가 명확하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재판 안에서 뭐 차량 내부를 조사했는지 뭐 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이제 뭐 자기들 말대로는 처음에 원래 사건이 처음 있었을 때 제1 용의선상에 올렸던 게 원래 남자친구였었어요. 그 남자친구 수사를 시작을 했었는데 남자친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좀 뭔가 잘 안 됐던 거고, 그러면서 다른 부분으로 체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사건이 여기까지 왔던 건데,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는 그 CCTV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미세 증거에 대한 흔적들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묻었다면 알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냥 단순히 손이나 옷에 이런 게 그냥 스쳐서 지나가서 묻었다 정도는 상관없는데, 이게 묻는 부위가 이상하다요. 묻는 부위가 왜 그런 데냐, 그리고 왜 트렁크에 묻었냐. 그러니까 이런 데 묻었다라는 얘기는 이게 잡아 들었다의 느낌도 있는데, 이게 왜 그 차량에서 그런 게 묻느냐, 자기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이게 둘이 공유가 됐느냐, 교차 미세 증거가 왜 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너무 모호하다, 이제 이런 쪽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로 꼈던 것 같고요. 저도 이 사건의 당시에 현장에도 갔다 왔었어요. 지금은 그 시신 발견된 데가 이제 막아놨다 그러더라고요, 그 용수로를 콘크리트로. 제가 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쨌든 뭐 이 사건은 만약에 박 씨가 범인이 진짜 맞는데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버리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끝나는 거고, 정말 범인이 아니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참 모호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냉동 효과가 났다라는 얘기가 체온이 서서히 떨어졌다는 얘기처럼, 그러니까 진흙도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꽁꽁 어는 영도가 된다라는 느낌이라는 게 아니라, 시신의 부패 속도가 늦어지는, 굉장히 늦어지는 그 체온 3, 4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온도가 9도였나 그랬고 시신 온도가 13도인가 그랬는데, 돌아가신 게 맞죠. 딱 봤을 때 그 정도면은 이제 거의 시신이에요. 시신인데 그 정도 상태를 유지하려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야지만 그 시간으로 자연적으로 그 온도까지 떨어지려면 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만, 실제로는 비가 오고 이제 그 바람이 불고 하면서 온도에 대한 부분이 그 안에서 유지가 조금 됐던, 그냥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뭐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던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는
택시 안에서 일단 DNA 같은 게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점이고요. 어떠한 DNA도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찾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네.